4월 달부터는 전세가 급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5, 6, 7, 8, 9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전세가 때문에라도 지금 이건 하락으로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도대체 언제쯤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우상해야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계속 우상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하락한 시기는 다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임대차 시장이 안정돼야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뭐 글로벌 도시인 뉴욕과 파리처럼 네. 서울도 집값이 비싸질 수 있겠는가라고 네.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과 우리나라의 집값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이 지역들과 우리나라와의 그 부분, 서울을 갖다 비교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은 뭐냐? 소득 대비 주거 비중입니다. 이런 나라들, 대도심권형, 뉴욕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랑스의 파리라든지 네. 영국 런던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대도심권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소득 대비해서 주거 비중이 40에서 60%까지 들어갑니다. 내가 월 400을 번다? 네. 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200만 원 안팎의 돈을 갖다가 주거비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주거 비용이 가장 적은 국가예요. 소득 대비 주거비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OECD 통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전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가요? 주거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건 주거비가 안 든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주거비를 갖다가 그쪽 나라에서 말하는 주거 비용은 지금 월세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거비 얼마나 나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가 벌어들인 돈을 갖다 대부분 월세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실상 내가 뭐 연봉이 5천 수준이야 하면은 2,500만 원 정도는 월세로 납부하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나라의 기준을 따져보게 된다면. 그런데 반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우리나라는 그럼 소득 대비 주거비가 왜 이렇게 낮을 수가 있었던가? 전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월세와 전세는 또 경쟁을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시장의 니즈는 전세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월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저도 뭐 그걸 경험해 봤던 입장이니까 그냥 공실로 계속 놔두면서 월세를 맞추려다 한 6개월을 갖다 공실로 놔둬봤는데 결국은 지쳐가지고 전세로 돌려서 맞춰버렸습니다. 월세가 안 나가요.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전세를 원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월세가는 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월세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다른 도심권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했던 근데 편이었던 제가 거예요. 요즘에 듣기로 요즘 월세값도 약간 난리 났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느냐? 네. 바로 종부세가 미친 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2주택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2주택자 이상자가 있어야 전세 가능 물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세 가능 물량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이 2주택 이상자에게 종부세를 갖다가 쏟아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해외 사례는 재밌게 다주택자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감면시켜 줍니다. 1주택자에게 세금을 제일 비싸게 물려요. 뭐 다주택자는 세금 작게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는데 1주택자한테는 왜 많이 물려요? 아니 주거비에 대해서 내가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갖다 높이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추는 이유가 그래야 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갖다가 할인해 주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 정부 들어서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가가 급등하고 있다. 월세 200만 원, 300만 원 시대 현 정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죠. 월세 2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그 현 정부 이전에는요. 강남 서초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그 월세 200만 원, 300만 원씩 내고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강남 서초가 아니라 강북의 지역에서도 용산이라도 아니면 마포라도 손쉽게 200만 원, 300만 원 월세 찾아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시대로 급격하게 가고 있는 게 바로 종부세의 영향이다. 그리고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중대형 평형에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중대형 평형에서 다주택자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소형 평형에서만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 중대형 평형은 앞으로 더 전세가가 폭등해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매매가도 더 폭등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임대차 시장 안정시켜야
매매 시장이 안정된다는 점인데 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과연 이 정책을 갖다가 얼마나 빠르게 이행할 것인가 이게 지금 사실은 주택 시장을 갖다가 향후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럼 제가 대목입니다. 정부 편을 한 번만 들어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그렇게 빠르게 못하거나 뭐 하기 힘든 이유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못하는 걸까요? 또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종부세나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하면 또 다른 집 다주택자 아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따라가는데 뭐 쟤네는 지금 돈도 벌었는데 지금 저거 다 완화시켜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게 지금 질문과 답이 다 공존해서 나왔습니다. 이미 질문해 주시면서 제가 이제 편하게 답을 갖다가 먼저 해주신 건데 바로 여론이란 부분입니다. 사실은 임차인들 지금 현재 우선 당장 집을 살 수가 없어. 나는 안정적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임차인으로 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람들은 안정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실제로 임대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전세가가 안정이 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요. 전세가가 미친 듯이 폭등했었습니다. 전세가가 미친 듯이 폭등해 갔는데 매매가는 그대로였었어요. 네. 왜 그랬냐? 2012, 13년도에 하락기가 나타났었잖아요. 이때 어떤 투자자가 이때 집을 샀겠습니까? 2012년, 13년, 14년도의 하락기는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공포 심리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때는 파는 사람들은 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았고요. 하다못해 1주택자들도 무섭다고 집을 팔던 때입니다. 그 당시 그 부동산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은 선대인 씨가 나와서 일본의 다마신도시 이야기하면서 혹은 프랑스 13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락밖에는 이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부동산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 나오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임대차 가능 매물이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세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임대인을 어떻게 늘려줘요? 빚내서 집 사라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됐던 거예요. 투자자들이 늘어나줘야 임대차 시장은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꼬여 있는 게 결국은 임차인들의 안정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지금 다시 늘어난다고 하면은 또 집값은 반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꼬여 있어도 꼬여 있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론이 여전히 다주택자에 대한 불편한 시각.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불편한 시각을 갖다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박 의원님 말씀하실 때 임대차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주택자들이 어쨌든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주택자가 존재해야 임대차 가능 매물이 있는 거고요. 일례로 그냥 서울에 모두 다 1주택자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신혼부부들은 어디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월세 전세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월세 전세 매물이 그냥 서울에 모두 다 1주택자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미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고 오히려 매매가는 하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아까 박 의원님 보여주신 자료에서 예. 지금 이제 상승 하락 단지가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지금 4개월치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아까 요걸 봤을 때 어쨌든 상승에 대한 요인으로 요 자료를 보여주신 건데 좀 제일 밑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여기 71, 66, 53, 60, 52 이제 나홀로 소형 뭐 대형까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조금씩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낮아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아요. 낮아진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딱 보면서 아포유님이 말씀하신 거 11월에 66%, 12월에 57%, 그다음에 1월에 55%, 2월에 50%를 하면서 지금 낮아지고 있다, 상승이 점차 걷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자료에서 보여주는 하락의 신호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요? 이미 하락은 나타났어야 정상인 거죠. 네. 지금 다시 이 차트를 갖다가 보여드리게 되면요. 지금 하락의 신호로 보기에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2,500건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6개월을 넘은 적이 없어요. 6개월을 넘은 적이 없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새로운 임대 가능 물량이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입주 물량이라도 많으면은 해칭이 돼요, 이게. 근데 입주 물량도 없어요. 4, 5, 6. 그렇기 때문에 4, 5, 6의 신규 임대차 가능 물량을 구하는 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7, 8, 9월 달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임대차 물량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물량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매수로 사람들이 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거래량이 6개월 이후에 거래량 급등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러한 현상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전세 물량이 너무 없어. 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매수라도 해야지. 결국 그렇게 가는 경로를 밟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미 떨어지려면은 5,000건 밑으로 나타났을 때 떨어졌어야 됐고요. 네. 특히 2,500건 밑으로 나타났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떨어져야 정상인 겁니다. 지금 사실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전세가가 올해 4월 달부터 좀 소름 돋을 정도로 많이 올라갈 거예요. 4월 달부터는 전세가 급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5, 6, 7, 8, 9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전세가 때문에라도 지금 이건 하락으로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당연히 무주택자는 집을 지금이라도 사러 가실 것 같긴 해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사실은 1, 2월 달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물량들도 지금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이미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물량들이 지금 거래량이 6개월 때 박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은 이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럼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부세 대상 물량들이 매도 물량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6월의 법칙이 지금까지는 강하게 나타났지만 지금 그 물량도 사실은 많이 나오긴 어려울 거예요. 그냥 윤석열 후에서 종부세를 대폭 손본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기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 물량들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을 갖다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6월 달 이전에 좀 그런 물량이 많이 없을지라도 좀 한번 찾아보셔서라도 매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급등한다고 그러면은 매도인들이 어차피 전세가 올라가가지고 버퍼가 생기기 때문에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양도세 완화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현 시점이 가장 최적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6월달 지나가고 나면은 또 한번 한 차례 상승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1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갖다 늘리겠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 내가 다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갖다가 누리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에서 나 2주택자로 갈래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약간 부담이 든 구간이긴 하고요.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도 지금은 거래가 너무 안 돼요. 지금 거래가 지금 2월달 기준으로 해서 1085건, 근데 6000건 정도, 6200건 정도가 월 평균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1100건도 안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매도가 너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선매수 후 매도 전략을 택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먼저 선매도 후 매수 전략을 갖다가 잡는 것이 좋긴 한데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럴 거라면. 왜냐하면은 6월달 이후부터는 또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는 지금 사실은 팔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못 파는 거죠? 못 파는 거죠. 특히 3주택자 이상자 같은 경우는 지방세까지 다 포함해서 82.5%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거 내면은 사실은 적자예요. 남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거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할 때 취등록세 내야 되지, 취등록세 피 내야 되지, 뭐 법무사 비용 내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은 또 보유세까지 내야죠. 거기다가 임차인을 맞춘다고 하면 또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나가죠. 뭐 보증보험 끊어야죠. 그러면 적자입니다. 사실상 85%라는 그 양도세율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폭등이 나타났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 거고요. 일단 이것부터 풀어주셔야 되는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결정은 돼 있습니다. 못 팝니다.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소장님 말씀 들으면 이제 어쨌든 소장님이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상승할 것 같은데 또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도 또 나름의 다 근거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럼 하락 논자 이야기에서 어떤 거는 일리가 있고 근데 이거는 또 잘못되었다. 뭐 어떤 걸까요? 제가 실명에 얘기하지는 않았으니까.
일단 하락론자분들 중에 그나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근거 있다. 충분히 저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 그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실수요자들이 매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단계까지 간 부분은 맞고 하지만 이 수급이라는 거에 따라서 주택시장은 움직여지는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도 부분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상은 한동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김기현 대표님 외의 하락론자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감정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이요? 그러니까 투자자, 투기꾼.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런 분들이 폭등을 유발시키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하락론자가요? 예. 왜요? 이런 이야기 하기엔 좀 그렇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신 채널들 라이트하우스, 쇼킹부동산 이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서민적 감정을 가지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부동산 가격입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늘리면 못 버팁니다. 양도세 늘려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발언들이었죠. 그런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선생님은 올바른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면서 라이트하우스 쇼킹부동산 방송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동이었거든요. 사실은 나는 가질 수 없는데 쟤네들은 돈을 번다. 배아파리즘을 갖다가 좀 적용해가지고 그러한 방송들이 사실상 이러한 주장들 다주택자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갖다 정책에 반영해 감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갖다가 부어댔지만 사실상 이건 다주택자들에게 갔다기보다는 이 부분들이 가격에 전이되면서 가격 폭등을 만들어냈고 또한 세입자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한 월세화와 전세가 폭등을 만들어낸 주요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차 3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데 임대차 3법 2+2는 그걸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전세가 폭등은 불가피한 요인이었던 거죠. 이미. 근데 올해 또 하락론자 분들은 금리 인상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금리 인상과 관련돼 가지고는 실제로 제가 기존에 차트들을 갖다가 쭉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금리 인상기 때 집값이 하락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금리 인상기 때 오히려 집값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금리 인상기, 지금 뒤에 막대 그래프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갖다 표기한 거고요. 그리고 붉은색이 이건 KB 매매가격 지수, 그리고 파란색 선이 KB 전세가격 지수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기 구간을 갖다가 붉은색 박스로 표기했고요. 깔끔하게 놓으셨네요. 그리고 파란색 박스 구간이 금리 인하기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금리 인상기에 매매가가 더 폭등하는 양상들을 갖다 보여가요. 지금 2006년 구간에서 2008년까지 구간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근데 매매가가 더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 12년 같은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기니까 뭐 가격이 하락한다 쳐요. 가격이 하락한다 치는데 전세가는 더 폭등했어요. 그리고 또한 금리 하락기가 나타나면 상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13년, 14년, 15년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기인데 집값이 같이 하락하네요. 자,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기라고 해서 반드시 집값이 폭등한 것이 아니고요. 금리 상승기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뭔가 금리 인상 시기에는 부동산 뭔가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보면? 하게 된 이유는 있을 건데. 아무래도 금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2008년 구간에서 금리가 좀 상당히 높았었어요. 이 당시에 좀 2008년 구간에서 금리 부담이 좀 높았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좀 매물들이 좀 나왔던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구간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금리와 관련돼서는 좀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1.25%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서 표가 2018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가 여전히 낮은 건데 왜 대출금리는 이렇게 높아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채를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발행하려는 이러한 부분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앞으로
네. 예산이 자꾸 높아져가는 부분, 네. 국제 발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좀 우리나라의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네.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은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현 정부 들어서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빵빵하게 해줘야 돼요.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저신용자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갖다가 금융권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자영업자 대출 부분을 확 늘려버렸어요. 그리고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갖다가 안 되죠. 안 되죠. 전문직 의사들 마통 한도 줄여버렸죠. 네. 그럼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하이 리스크의 대출자들은 늘어나고 고신용자의 대출자들은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은행에서도 사실은 리스크 비용을 갖다가 금리에다가 얹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대출 다시 금리가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이것도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코 높지 않습니다. 2%까지 올라간다고 한들 2%가 금리가 사실은 우린 이 이전의 시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까지 갈 때도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뭐. 지금 1999년이나 2001년이나 네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금리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것보다는 지금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갖다 정상화시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5억 초과 대출이라는 부분도 오히려 그쪽 대출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낮은 대출들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막아버리니 오히려 근데 사실은 이게 11.6 부동산 대책, 2019년 1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됐던 내용이거든요. 15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 중단,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그리고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LTV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감면 이러한 정책을 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것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갖다 유발시킨 부분이 있었던 건데요. 바로 9억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한 8억대 주택에서 급격하게 9억대 주택으로 끌어올려버리는. 왜냐면은 9억 넘어가면 대출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자석 효과가 발현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15억 초과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13, 4억대 주택은 바로 10억대로 올라가 버려요. 왜? 15억으로 KB에서 되는 순간 대출이 안 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서둘러 산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서 15억 초과 가격이 13억, 14억에서 급격하게 15억으로 올라가 버리는 현상. 그리고 7, 8억에서 급격하게 9억대로 올라가 버리는 현상. 그런데 이게 7, 8억대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9억대가 됐고, 그리고 계속 이게 밀어 올려 버리는 거죠. 9억대 아파트들이 그러면서 밀리고 15억까지 올라가 버리고, 15억에서는 13억까지 올라가 버리고, 13억에서는 금세 순식간에 15억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서 15억 이상 주택에서는 좀 적재 현상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막으려면은 사실은 11.6 대책, 15억 초과 대출 이런 거 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9억 초과 대출 안 해준다. 오히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이 대출들이 풀리게 되면은 리스크가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금융권 리스크가. 그렇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의 대출이 고가 대출들이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렇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결코 높지 않습니다. 지금 은행의 대출 금리가 지금까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차기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겠죠.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앞으로 정부의 예산을 갖다 좀 많이 줄이고 고혜를 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량 추경 같은 거 최소화시키고 국채 발행량도 점점 줄여나가서 다시 한 40%대까지 만들어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통화량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M2 시장과 매매 평균 가격과 주택 가격과 같은 고정 배수로 가야 된다는 거는 결코 구주장을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오른 것만 생각하지 사실상 통화량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높아심에 절대 이 배수대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M2 통화량 2006년 1월 대비해서 2021년 12월까지 통화량이 2006년 1월 달 같은 경우 기준 1024조 원이었던 것이 지금 2021년 말 360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 보게 되면 우측에서 보면 353%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주택 가격은 2006년 1월 달 서울의 평균 거래가가 4억 1,300만 원이었던 게 2021년 12월 달에 12억 7,9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가격은 3배가 올랐어요. 얼추 비슷하네요. 얼추 비슷하기보다는 좀 낮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기저효과라고 해가지고 비교 대상 시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주택가격 상승 가격이 더 가파를 수도 있고 그쵸, 그쵸.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2006년 이전에도 2002년 이후로 계속 주택가격은 폭등해 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저효과라는 부분을 제거하고 보더라도 사실상 지금 주택가격이 왜 이렇게 폭등해?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은 시중에 통화량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풀려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앞서서 제가 국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의 예산을 갖다 줄이고 좀 국채를 갖다 줄여가는 노력이 같이 좀 필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 통화량 M2 통화량에 대해서는 뭐 본원 통화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그냥 화폐를 찍어내는 본원 통화량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본원 통화량이 증가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 대기업들이 수출을 잘해. 수출을 너무 잘하는데 돈 벌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달러 벌어 와가지고 얘네 직원들 월급 달러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화폐의 증가량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통화량은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어느 정도 수출 실적과 이런 부분은 맞물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럼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분을 갖다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과도한 예산을 갖다 풀어서 통화량을 갖다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보다는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그 채권 발행도 줄여서 이러한 부분에 균형점을 맞춰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국에는 집값이 비싸다라는 기준점을 갖다가 어디다 두고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 소득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맞아. 정말 내 소득 수준에 그런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내 소득 수준하고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누군가는 뭐 월 단위로 해서 10억, 20억 이상씩 있겠죠. 버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월 300만 원, 4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기준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집값은 비싼 건데요. 그렇죠. 또 집을 바라보는 게 내 소득 수준에 알맞는 주택들도 있어요. 네. 내 소득 수준에 알맞는 주택들도 사실은 서울의 연립 빌라들 아직도 4, 5억 대면은 매수할 수 있는 주택들 많이 있고요. 3억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 가격을 갖다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높은 곳을 쳐다보게 되면 허탈감만 좀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 그 부분에서 되게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신사임당님이 다른 채널에 나가서 하셨던 말씀에서 되게 와닿았던 게 방금 전에 이제 내 연봉, 내 소득에 맞춰서 어쨌든 바라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신사임당님이 첫 건물을 그 홍대, 뭐 합정 이쪽 마포구 쪽에 샀는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건물을 몇 채 더 사면서 이제 강남 쪽에도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4개였나? 근데 4개 중에 가장 수익이 높은 건 강남인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첫 번째 건물을 왜 마포구에 샀냐 이거죠.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마포구에 살고 있고 마포구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마포구는 좀 잘 알고 네. 보통 이제 투자라는 건 내가 잘 아는 곳 위주로 좀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투자를 뭔가 강남을 하면 어때? 처음부터 강남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멘트를 하시던데.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이 되게 좋았던 게 내가 근데 만약에 강남에 살았다면,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다면 첫 건물을 어디로 하려고 했을까? 그렇죠. 네. 야. 되게 와닿더라고요. 예. 그냥 결국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바라보는 뭐 연봉이든 바라보는 관점이든 거기서 그 누구도 참 쉽게 벗어나기는 쉽지.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네. 부자의 옆에 살아라라는 이야기도 맞아. 있는 게 딱 정확한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여기 이사 올 때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여기가 이제 제가 전에 살던 오피스텔보다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럼 여기 오면 당연히 이거 월세인데 그 월세 부담도 거의 한 몇 배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옛날부터 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주변 이제 슈퍼 개미분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 돈을 버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김 작가
지금 이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게 맞아. 거기 가서 직원도 뽑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다 이사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날 그 전에 살던 그 오피스텔 거기서 앞에 횡단보도 장소까지 기억이 나요. 거기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사는 어떻게 알아보고 있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무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정했고 지금 갈까 고민 중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당연히 거기는 얼만데라고 물어봤죠. 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당연히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뭐? 소리를 지른 거야. 아니 너가 지금 한 달에 그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왜냐면 또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택시 운전 법인 택시를 하셨는데 법인 택시를 하면 보통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 거기에 이제 산학금 외에 이제 더 일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가져간 게 있거든요. 예. 그래봤자 이제 한 달에 버는 게 한 200, 아니 좀 더 넘는단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제가 그때 이사 간 게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무서웠던 이유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그 소리로 인해서 야,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책임감 있게 해주셨지만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늘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서 바라본 관점이 나한테도 지금 다 묻어 있구나. 그게 내가 너무 무서웠구나. 야, 진짜 그때 완전 큰 깨달음이 오더라고. 김 작가님. 그 장소가 그래서 완전히 기억나. 진짜로. 아니 흑수저까지는 아니고 흑수저에 이제 조금 더 가깝다니 흑수저는 아니에요. 예. 정말 흑수저이신 분들 앞에서는 제가 무슨 그래도 자수성가로 여기까지 오신. 여튼 뭐 그런 기억이 이제 나더라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소득 뭐 그런 것도 사실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 뭐 뉴스에서도 보면 내가 내 주변에 뭐 월급이 뭐 200, 300밖에 안 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댓글을 하시는 분도 또 저는 사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또 사실은 제 주변에도 뭐 아니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코인으로 뭐 1년에 뭐 수십억을 보신 분도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이 너무 대단하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월급쟁이 마인드가 좀 10년 이상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비가 좀 세신 분들 같은 경우 정말 안 좋게 바라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이 위치에 와서 보니까 이 소비를 펑펑 했던 사람들은 소비 욕구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소비를 계속 하고 싶다면은 그만큼 돈을 벌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마다 사고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소비 욕구가 너무 커가지고 아이디어를 갖다 짜내서 만들어낸 게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라이딩 많이 애들 태우거든요. 동전 뭐 예전에는 100원짜리 넣고 말 태우고 뭐 그런 거 길거리 가다 보면 종종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 라이딩 사업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착안해가지고 이걸 갖다 라이딩 사업을 하셔서 이거 가지고 지금 월 매출이 몇십억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까지 해내신 거 보면은 결국은 사람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마인드를 좀 바꾸기 위한 사실 그런 영상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